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저는 같은 날 찍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책으로 보면은 175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세지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책에서 보면은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즉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를 향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세권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과세관청, 국세청, 쉽게 말하면 국세청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장소를 납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에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납세지에 대한 개념을 책에서처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납세지는 책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줄 수 있고, 내국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따른 본점, 이 등기부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법인이 설립할 때 등기를 받은 그 등기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은 법인 자체의 등기, 일종의 등기가 돼 있다면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기가 돼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에 등기가 되어 있겠죠. 외국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사업장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즉 그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지에 납세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어떻게 된다? 외국법인의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대전하고 서울하고 두 개의 외국법인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주된 사업장이 납세 관할 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이 주된 사업장이라면 대전지방국세청이 어떻게 돼요? 과세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된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럼 어떤 게 주된 사업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된 사업장은 일단은 사업수익금액, 즉 소득이 많은 데가 주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 납세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법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든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로 선정됐으면 기본적으로 그 납세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업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뭐래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세기간 동안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살펴보면 원천징수한 그 법인세 납세지, 그리고 해당 원천징수무사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 175페이지 그리고 176페이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2019년도 책입니다. 커다랗게 내용이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2020년도의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페이지가 차이가 혹시라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총설 부분에 납세지대 부분, 개념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인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인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계산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강론에서 이 법인세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거기서 각각의 회계 처리들이 어떻게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며, 그 다르게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세법에 적용돼서 뭘 만들어낸다?
과세 표준을 만들어낸다. 과세 표준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을 곱하기 위한 그 표준, 즉 기업의 소득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 법인세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근본적으로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왜? 정확한 과세 표준이 산정이 돼야 어떻게 돼요?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 구조를 살펴보는 책은 1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침에 첫 타임을 찍어 보니까는 생각이 목이 마르고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그냥 물을 마시는 그 영상이 그냥 나갈 텐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의 17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한 해의 표 안에 법인세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은 바로 결산입니다. 여러분들 중급회계에서 배우셨죠? 기업의 결산을 진행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당기 순이익은 쉽게 말하면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낸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거와 별개의 적용된 세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과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산서를 통한 당기 순이익이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당기 순이익이 산출되면 세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은 이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세한 개정 과목 회계 처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큰 틀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낸 다음에 입금산입 추가적으로 더하고 송금산입 추가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면은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법인의 어떻게 된다? 각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인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은 2월 결손금을 어떻게 한다?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이 2월 결손금은 어떻게? 세법상 2월 결손금입니다. 또한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비과세 소득이 발생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관련된 부분에서 차감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써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 표준을 산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산출세액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1차적인 산출세액이 바로 우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 의해서 이 산출세액을 갖고 전부 다 바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배우면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는 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또는 세액감면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이런 일련의 또 과정을 갖춥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감면이 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세액공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또 가감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고 이 법인세에는 잘못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게 돼 있죠. 또 가산세를 가감하거나 그리고 감면분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납부세액이 있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후에 실제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혹시라도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납부할 법인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법인세를 미리 선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간예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진짜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될 거는요.
바로 이 각 부분의 그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각각의 회계 처리, 그리고 세법의 적용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한도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가를 앞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크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조정의 큰 의미를 살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세무회계 기준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무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저희가 세무조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을 보시면요. 법인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라 함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표를 보시면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서의 내용은 제가 말하는 결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상 결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뭘한다?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입금 총액으로 보시면 되고, 법인세법상 비용은 송금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건 결산서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결산서상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부터 배워야 될 내용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입금 산입하고 어떤 것을 입금 불산입하고 어떤 것을 송금 산입하고 또는 송금 불산입하는 데서 불산입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 개념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금 산입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게 쉬운데 용어적인 그 어려움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 용어를 좀 더 쉬운 용어 또는 기업회계 기준과 용어를 같이 쓰지 않느냐, 왜? 사실은 그러면은 뭐 가리키는 입장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좀 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입금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입금 산입. 입금 산입은 결산서에서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입금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했지만 입금산입 다른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결산서상 수익으로 어떻게 한다? 인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한다? 법인세법, 세법 안에서는 기업에서 인식하지 않은 수익을 다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소득에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처리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은 세법으로 봤을 때 니들 기업에서 회계 처리가 틀린 거 아니지만은 법인세법상 봤을 때 이거는 너희들은 수익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으로 처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산입한다. 즉 수익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뭘 높이게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좀 올려. 근본 취지가 이런 개념에서 나온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과세 관청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세금을 어떻게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고 입금을 안 잡는, 수익을 안 잡는 것 부분을 어떻게 돼요? 전부 인정해 주기에는 어떻게 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데는 어떻게 한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너희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은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뭘 납부해야 돼? 법인세를 납부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무조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덜 내려고 하는 자와 어떻게 한다? 더 거두려고 하는 자.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겠죠. 내가 회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덜 낼 만큼 그 현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덜 낼 만큼 어떻게 돼요? 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되겠죠. 그 이익으로 남게 되면 그 이익은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엔 세금을 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입금을, 즉 수익을 덜 잡으려고 할 거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회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어떻게 된다? 세금을 더 내줘야지. 왜? 우리는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정부 재반 사업이나 사회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정당하게 좀 세금을 많이 내줘야지 어떻게 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되게 탄탄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차이를 좁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 바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법은 다른 좀 법률과 다르게 어떻게 된다? 대부분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이 어떻게 해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라. 이것은 입금을 잡아라.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접대비는 얼마만큼 이상 쓰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된 법률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도 나타나는 법률적 특성입니다. 자, 입금 산입에 대해서 어떻게 어렵진 않죠?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은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금 산입과 거꾸로 된 개념. 불산입이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넣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살펴볼게요. 자, 입금 불산입은 결산서에, 즉 회사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즉 회사에서는 이만큼 나는 돈을 벌은 거야 라고 계상했으나 법인세법,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계상했지만 나는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즉 앞에 설명했던 입금사니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그 부분 중에 있어서 입금사니까 입금불산입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입금산입이 더 많이 규정되어 있겠죠. 사실은 입금불산입보다. 왜? 입금을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세금을 덜 걷어가겠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의 취지에 사실 맞지 않죠. 그러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든 입금 불산입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강론에 들어가면 사실은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사실은 세법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어떤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를 좀 파악하고 강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카메라로 찍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배터리 방전으로 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제가 보이는 핸드폰에는 핸드폰 카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케이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빨간 머리 N이네요. 빨간 머리 N이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빛입니다. 다음은 송금 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금에 대한 개념을 했으면 송금이면 결국은 뭐예요? 비용이란 개념입니다. 송금을 산입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좀 더 산입한다. 비용을 더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서 나온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 산입. 결산서에서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 따른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금에서 차감한다. 즉, 회사에서는 결산서에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너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비용으로 인정해 줄 테니 그 부분의 만큼에 대해서 뭘 납부하지 말아라?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임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송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뭐가 더 크겠어요? 송금 불산입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과도한 비용을 회사에서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뭐가 줄겠어요?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갖고 뒤에 갖고 있는 강론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송금 불산입에서 대표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 업무용 자동차하고 접대비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회사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차량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개념에는 접대비란 개념이 있습니다. 접대비란 개념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업활동과에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비용을 어떻게 해요? 지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접대비를 무제한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형태로든 접대비로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어떤 특권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특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인정하지만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랬다고 해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스에서 보는 분식회계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세법 안에서는 그 접대비를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 됐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요? 각 사업용 소득금액,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오너고 내가 대표면은 영업용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차량들을 많이 구입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차를 바꿔 타고 다니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많이 예전에 행해졌습니다. 많이 행해졌고 뭐 고가의 차량들을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했던 어느 정도까지 차량 업무일지를 쓰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그 차량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이러한 조건을 다음으로써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인정한다? 비용을 인정하는 형태로 어떻게 한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송금 불산입한다. 그랬다고 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업회 기준에서 잘못됐다. 또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잘못됐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봤고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결국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회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사실은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앞에 중급 회계 이상의 수업을 사실은 들어야지만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회계, 기업회계 또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형태로 많이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는 결국 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회계와 기업회계, 세무회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계, 여러분도 관리회계 배우셨나요? 즉 원가회계는 사실은 관리회계 측면에 속합니다. 원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사에 어떻게 돼요?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원가회계입니다. 즉 누구를 위한 회계예요? 내부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관리를 위한 회계예요. 이런 것들을 관리회계라고 하죠. 경영자회계라고 하고, 그 관리회계 이해관계자는 누가 되겠어요? 내부 직원과 경영자가 되겠죠.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회계, 기업회계는 누굴 위한 회계예요? 바로 내부 이해관계자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 또는 과세관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겠죠. 그런 것들을 기업회계, 재무회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무회계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회계요? 과세관청을 위한 회계입니다. 즉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게 된다?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계 처리를 세무회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회계라는 수업을 계속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의 목적과 그리고 그 정보의 이용자들,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이 회계라는 틀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처리하에 따라서 이 초점이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초점들이 서로 어떻게 달라지면서 나타나는지를 사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 기업회계 기준 또는 기업회계부터 관리회계부터 이 세무회계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이해할 때 또는 이 세법을 공부할 때도 큰 틀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역시 세법은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그렇게 재밌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중하셔서 짧게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점심을 먹고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졸리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